강가의 대문이 열리는 순간 하윤회는 온 가족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우아한 자태, 싸늘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거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선택은 둘입니다. 2억 원을 주고 저와 혈연을 끊으세요. 아니면 24시간 내로 강소연을 이 집에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전 이 집에 남겠습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강 부회장은 말을 잃었고 강 여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야? 하윤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7년 동안 내 자리를 차지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다니. 정이 있다고? 17년 전 병원에서의 실수로 두 소녀의 삶이 바뀌었다. 하윤회는 가난한 가정에 맡겨져 학대와 멸시 속에 자랐고 소연은 강가의 금지옥엽으로 자라났다. DNA 검사를 손에 넣은 윤회는 마침내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분을 되찾고 진실을 까발리러 왔다. 강가의 장남 민혁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소연이 울며 도망치자 민혁은 자리에 가만히 서서 윤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돌아왔구나. 나는 혈연보다 더 깊은 선택의 무게를 믿어. 그 순간 영상은 일시 정지된 듯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피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플레이어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윤회는 사랑을 구걸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판결문과 같았다. 단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17년 동안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살아온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강소연,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달콤하고 능숙하며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아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노래도 잘하고 전형적인 완벽한 딸의 모습. 그러나 윤혜는 안다. 그 미소 뒤에 은밀하게 깃든 질투의 시선을. 소연은 결코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사랑을, 칭찬을 독차지해야만 했다. 하윤회는 그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완벽한 세계를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강가의 집안에서 두 소녀는 점점 더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한 명은 피가 이어졌지만 의심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고, 한 명은 피가 아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감싸주었다. 강 여사는 종종 소연의 방문 앞에 선 채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요즘 피곤하지 않니? 먹고 힘내렴 이라며 미소 지었다. 반면 윤혜에겐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어떤 따뜻한 말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윤혜는 차갑고 도도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이로 비춰졌다. 그러나 민혁은 안다. 그날 밤 그녀가 억울하게 혼나고 돌아서서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을, 그녀가 아프다는 걸 알고 말없이 약을 문 앞에 두던 그 마음을.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소연은 어머니의 팔을 끌며 말했다. 엄마,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 언니가 조금 낯을 가리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엔 억울함이 맴돌았다. 식당을 나선 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윤혜의 옷이 찢겨지고 시험 답안이 바뀌고 직접 쓴 사과 편지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하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정리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의 반격은 시작되었다. 학교 기념행사에서 소연은 사회자로 무대에 섰다. 자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당일 모든 학생들이 몰려든 곳은 다른 부스였다. 그곳에는 직접 만든 게임 체험 부스가 있었고 그 게임은 바로 하윤혜가 개발한 것이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게 하윤혜야?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런 재능이 있었다니. 모든 관심이 윤혜에게 쏠리자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뒤로 내려가 꽉 쥔 손으로 속삭였다. 너한테 다 뺏기진 않을 거야. 하윤혜.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하윤혜는 마치 낯선 손님처럼 느껴졌다.
강소연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윤혜는 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만을 받아야 했다. 매일 아침 강 여사는 소연의 방으로 직접 따뜻한 우유를 들고 올라가며 잠은 잘 잤는지, 피부 상태는 어떤지, 식단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다. 소연이 떨어뜨린 손수건조차 곱게 세탁되어 다시 침대 맡에 가지런히 놓였다. 하지만 윤혜의 방은 아무도 찾지 않았고 감기로 밤새 기침을 해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식사 시간에는 강 여사가 소연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히 말했다. 소연아, 요즘 많이 말랐네. 더 많이 먹어야지. 반면 윤혜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강 여사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다.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불쾌함. 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사도우미조차 주인의 태도를 따라했다. 윤혜는 빨래부터 바닥 청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았지만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반면 소연이 뭐든 손에 대기만 해도 정말 손재주가 좋네요. 아가씨, 라는 칭찬이 쏟아졌다. 윤혜의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걸지도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다. 유령처럼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법을 익혔다. 이 사실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은 큰오빠 민혁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한 민혁은 윤혜가 부엌에서 홀로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리조차 없이 식사를 하는 윤혜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조용히 다가와 아직 따뜻한 고기 한 조각을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너무 말랐네. 너무 오래 굶지 마. 윤혜는 움찔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1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려온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 민혁은 그녀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부엌 서랍에 과자 봉지를 넣어두고 책상 위엔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두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하지만 윤혜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강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소연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민혁의 시선에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고민 어린 시선이 윤혜에게 향했다. 어느 날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소연은 윤혜의 방에 들어가 물건을 뒤졌고 고급 향수를 이불에 쏟아버렸다. 그리고는 윤혜에게 밀쳤다는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왜곡했다. 돌아온 가족 앞에서 강 여사는 아무런 확인 없이 윤혜의 뺨을 때렸다. 같이 살 수 없다면 네가 나가야지. 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뺨에 남은 손자국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다. 당신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나는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주지. 그녀는 준비를 시작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다. 한 문제와 반 여학생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평소 말없이 조용하고 무능력하다고 조롱받던 하윤혜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국 우수학생 시상식이 열리는 날, 무대 위에서 하윤혜의 이름이 3번이나 호명되었다. 창의적 프로그래밍 부문 전국 금메달 3개, 서울공과연구소가 인증한 독점 특허, 그리고 연세국제대학교의 특별 전형 합격 통보. 강당은 숨을 죽였다. 교복 차림의 하윤혜가 무대로 올라서자 객석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문제야 반이라며? 진짜 하윤혜야?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낸 거야? 강 여사와 소연은 부모석에 앉아 있었다. 강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꽉 움켜쥐었고 소연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며 떨고 있었다. 그 순간 평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공교장 선생이 무대에 올라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윤혜 학생은 이 학교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환경이 재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하윤혜 학생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요청으로 모든 것을 오늘까지 비밀로 해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윤혜는 고개를 숙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부모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하윤혜의 이름은 학생 커뮤니티와 SNS를 장악했다. 샵 천재하윤의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날 밤 강가에선 냉기가 감돌았다. 강 여사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고 강 회장은 담배만 피웠다. 소연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민혁이 귀가하여 조용히 노트북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하윤혜가 지난 2년간 제출한 모든 자료입니다. 매일 새벽 3시까지 프로그래밍과 에세이를 작성하며 노력했어요. 모두가 무시하는 사이에 그녀는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강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진짜였구나. 민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재능이 진짜인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이 그녀를 1년 동안 어떻게 무시해왔는지가 더 부끄러운 일이죠. 작은 방에서 하윤혜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그녀의 사진과 금메달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쁨이 아닌 공허와 냉정뿐이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족의 인정을 바란 것이 아니다. 단지 조용함이 무능을 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증명은 시작되었다. 하윤혜의 눈부신 성과는 학교와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녀의 이름은 찬사와 존경을 받으며 거론되었고 한때 강가의 자랑이었던 강소연의 이름은 점점 침묵 속에 묻혔다. 명문대학 특별전형 발표일. 강가족은 큰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발표된 명단에 강소연의 이름은 없었다. 강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강 회장은 명단을 움켜쥔 채 손을 떨었다. 강소연은 말없이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소연아, 너 원서 냈다며? 소연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떨궜다. 응, 냈는데. 그때 민혁이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던졌다. 제출했다고 했지만 표절이 발견되어 반려됐어. 순간 정적이 흐르고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를 대신한 이름 하윤혜가 만점으로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그 순간 윤혜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들어왔다.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모두를 바라봤다. 저를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했던 분들. 제가 17년간 그 경멸 속에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공주처럼 키운 딸은 표절로 이름을 더럽혔죠. 공정함은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소연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와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윤혜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저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머리채를 잡고 제가 다쳤을 때 외면했던 그 사람이 이젠 무슨 낯짝으로 저를 안으려 하시죠? 강 회장은 말없이 서 있었고 민혁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소연은 식사도 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왜 하필 나야. 한편 하윤혜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나의 장이 끝났고 새로운 장이, 과거의 상처에서 피어난 이가 주인공이 되는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강소연의 이름은 강가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선은 연민 혹은 경멸로 바뀌었다. 강 여사는 딸이라 부르던 사람을 더 이상 안아주지 않았다. 강소연은 표절 스캔들로 인해 특례 입학에서 탈락하며 추락을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뒷담화와 시선이 따갑고 교사들조차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교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교실 한켠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반면 하윤혜는 국제 장학금, 학술 포럼 초청 등으로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운명을 바꾼 위주의 소녀라는 제목은 강소연에게 치명적인 칼날처럼 느껴졌다.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강소연은 하윤혜에게 다가갔다. 윤혜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자매잖아. 하윤혜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넌 날 찾았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았겠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이방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셜미디어에 한 영상이 퍼졌다. 하윤혜의 리포트를 몰래 촬영해 제출하는 강소연의 모습이었다. 누가 유출했는지는 몰랐지만 여론은 강소연을 가차없이 몰아세웠다. 장학금 취소, 친구들의 외면, 가족의 침묵, 점심시간 식탁에서도 그녀는 외톨이였다. 절망 속에서 강소연은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다. 학교는 그녀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가족회의는 냉랭했다. 강 회장은 무겁게 말했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모든 걸 잃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강 여사가 다가가려 하자 민혁이 가로막았다. 후회로는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연 씨는 그 책임을 져야 해요. 결국 강소연은 유학이라는 이름의 유배를 떠난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멀리서 하윤혜가 바라보고 있을 뿐.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타인의 인생을 훔치고 거짓으로 쌓은 왕국. 그것은 결국 모래성과 같다. 강소연, 가짜 공주. 그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하윤혜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상처와 싸우며 진실과 함께.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못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강소연이 가족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유학을 떠난 뒤 강가 저택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강 부인은 더 이상 사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강 사장도 자주 서재에 틀어박혀 한숨을 내쉬었다. 하윤혜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눈 속에 고독함이 스며든 것을 느꼈다. 신분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 부인은 하윤혜의 방을 찾았다. 손에는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웃고 있는 아기 사진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니? 엄마가 17년 동안 간직해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 친딸이 아니란 걸 몰랐어. 하윤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 부인은 말을 이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을 뿐이야. 하윤혜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공정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공정함은 대가를 요구하죠. 점점점. 강그룹의 주주총회에서 민혁은 10%의 지분을 하윤혜에게 양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강 사장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지금 무슨 짓이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거냐?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가족이야. 내 친여 동생이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야. 점점점. 해외에 있는 소연은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녀가 보낸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소식이 끊겼다. 고급 사회에서 그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윤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진실은 한번 드러나면 누구에게도 평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 부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오만한 여인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소연이가 실종됐어. 경찰도 찾지 못하고 있고 연락이 두절됐어.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넌 유일하게 그녀를 찾을 수 있는 아이야. 하윤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비쳤다. 혈연의 힘은 배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찢겨진 마음은 다시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 또 다른 선택,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다. 강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하윤혜에게 평온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자신을 외면했던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혁이 그녀가 자주 가는 서재를 찾아왔다. 저녁 식사 후 조용히 머무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넌 여전히 모두와 거리를 두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했다. 하윤혜는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들은 과거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용서는 가능하지만 있는 건 달라요. 민혁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누구도 아닌 너만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폐쇄됐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점점점. 칸그룹 본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 발표회. 모두가 놀란 사실 그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는 다름 아닌 하윤혜였다. 이름이 불리자 회장장 안은 술렁였다. 그녀는 흰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올라가 담담히 말했다. 저는 K.A.I 프로젝트 수석 개발자 하윤혜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외면받았던 한 사람이 인내로 쌓아올린 결과입니다. 연설 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언론은 그녀를 강그룹의 부활한 새라고 칭했다. 관객석에 앉은 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때 차갑게 대했던 아이가 이제는 가족의 자랑이 되었다. 하윤혜는 그 눈물을 보며 처음으로 차가운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의 곁에 선 민혁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넌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대를 이끄는 사람이야. 하윤혜의 입꼬리에 미소가 떠올랐다. 더는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는 존재다. 강씨 가문이 점점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하윤혜와 강 여사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민혁은 달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 하윤혜가 온실에서 꽃을 돌보고 있을 때 민혁이 문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젖어 있었다. 가족의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지금부터 영원히. 하윤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얼음 같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가 물었다. 확신해? 상처투성이인 내가 너와 어울릴 자격이 있을까?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나의 선택이야. 피 때문도 책임 때문도 아니야. 그냥 너이기 때문에. 점점점. 약혼식이 열렸다. 언론은 이 결혼을 두 세계의 연결이라 불렀다. 고통을 딛고 일어난 여자와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온 남자. 하지만 하윤혜에게 그것은 단 하나의 증명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 결혼식장. 강 여사의 시선에는 더 이상 선입견이 없었다. 단지 뒤늦은 동의가 있을 뿐. 강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혜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녀는 당당히 설 수 있었기에. 그녀의 짧지만 강한 말이 울려 퍼졌다. 나는 공주가 아닙니다. 나는 어둠을 이겨낸 전사입니다. 오늘 그 빛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 빛은 항상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거짓도 고립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함께 만들어갈 자격 있는 미래가 남아있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